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유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이번에 좀 더 많은 네트워크들을 다 함께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라우터를 이용해서 라우터와 라우터를 라우터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있고 또 얘랑 여기를 잇기 위해서 여기에 또 라우터를 하나 두고요. 최상위 라우터들끼리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5개의 네트워크가 전부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연결한 것을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 초록색 영역을 우리나라, 이쪽을 일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 최상위의 전선은 규모가 아주 클 것 같죠? 실제로 이렇게 해저 케이블이라고 엄청 규모가 큰 케이블이 바다 밑에 깔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잠깐 앞서 얘기한 얘기를 요약하자면 컴퓨터들이 계층 구조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보았죠. 이렇게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계층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 두 대의 컴퓨터가 0과 1로 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도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OSI 7계층 중 1계층, 즉 물리계층에 속하는 기술이었어요. 물리계층의 기술을 통해서 두 대의 컴퓨터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계층에 속하는 기술만으로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통신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4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림이가 있네요. 예림이의 컴퓨터로 나머지 3대의 컴퓨터가 거의 동시에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림이의 컴퓨터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쟤들이 다 이렇게 쭉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어떻게 끊어 읽는지에 따라서 올바르게 데이터를 얻을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데이터를 받게 될지가 결정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끊어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끊어 읽기의 성공을 위해서 송신자, 즉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은 데이터의 앞뒤에 특정한 비트열을 붙여서 보냅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1111 뒤에는 0000을 붙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보내는 사람은 이렇게 앞뒤에 1111 0000이라는 걸 붙이겠죠. 그리고 어떤 컴퓨터로 이런 비트열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00001111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얘가 끝이고 얘가 시작이잖아요. 그럼 어떤 메시지가 끝나면 0000으로 끝나고 시작하면 1111로 시작하니까 항상 00001111이 어딘가 있으면 걔가 구분자 역할을 하겠죠. 찾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서로 다른 두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예림이는 3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링크 레이어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지금 같은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이렇게 스위치 하나로 연결된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하고요. 지금 프레이밍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속하는 작업들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지금 앞에서 1111이랑 0000으로 원본 데이터를 감싼 것을 프레이밍이라고 해요. 이제 2계층과 1계층을 다 아울러서 인코딩 과정과 디코딩 과정을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는 이쪽,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보내고 싶은 데이터는 쟤예요. 저 데이터. 제가 2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앞에 1111 0000이 붙어서 나오겠죠? 이 결과는 1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이 시그널은 이제 전송자의 컴퓨터를 빠져나와서 전선을 타고 흘러서 받는 컴퓨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이 1계층 디코더로 들어가요. 인풋으로요. 그러면 그 아웃풋은 해석된 데이터예요. 얘는 2계층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앞뒤에 플래그가 제거되고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에 성공했죠. 그렇다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 기술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랭카드에 구현되어 있다고 해요.
2계층 모듈도 1계층 모듈처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제 2계층도 끝났고요. 3계층입니다.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레이어인데요. 앞에서 이 그림 등장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은 이런 구조다 하고 보여드린 그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A가 B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A는 저기 있어요. B는 여기 있어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규모를 조금 더 축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터들에게 이름을 붙여줄게요. A는 B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습니다. 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A는 데이터 앞에 목적지 주소, 즉 B의 주소를 붙입니다. 보시면 저 55.10 어쩌고랑 여기 이거 같죠? 저 A가 B의 주소를 데이터 앞에다 붙인 거예요. 이런 주소를 각 컴퓨터들이 갖는 이런 주소를 IP 주소라고 해요. IP 주소는 컴퓨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네, 어쨌든 A가 B에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A는 B의 IP 주소를 알고 있어야겠죠? A는 B의 IP 주소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B가 네이버에 있는 한 컴퓨터라고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주소창에 www.naver.com을 입력하면 이 영어 주소는 IP 주소로 변환이 돼서 사용됩니다. 이게 어떻게 변환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DNS를 공부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www.naver.com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네이버의 IP 주소를 알고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내는 컴퓨터는 상대방이 IP 주소를 알고 있어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저 초록색까지 이렇게 데이터 앞에 무적지 IP 주소 붙인 거 쟤를 패킷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패킷의 여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A가 라우터 가에게 패킷을 전달합니다. 사실 A는 전선으로 직접 연결된 게 가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가한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가는 이 패킷을 받아서 패킷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목적지 IP 주소를 확인했어요. 가는 생각했어요. 나랑 연결된 컴퓨터 중에는 55.10.54.752 컴퓨터가 없네? 지금 가에 4개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 중에는 이 주소의 컴퓨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는 이 패킷을 마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이터를 다시 포장한 다음에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라우터인 마에게 전달합니다. 패킷을 받은 라우터 마는 라우터 가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패킷을 까서 목적지 주소를 읽습니다. 목적지가 B라는 것을 알게 된 라우터 마는 이제 패킷이 B에 도착하려면 어느 전선으로 패킷을 내보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딱 보면 이제 마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전선을 데이터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와야 도착한다는 걸 알겠죠? 그렇지만 마의 입장에서는 여기 가로 연결된 전선으로 이 데이터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나로 연결되어 있는 전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여기 바로 연결된 전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마는 어떻게 데이터를 바에게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라우팅을 자세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라우터 마는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B에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라우터 바에게 줘야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라우터 마는 다시 데이터를 패킷으로 포장해요. 그리고 얘를 라우터 바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패킷이 바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라우터 바는 마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라우터 라에게 패킷을 보냅니다. 라는 자신과 연결된 컴퓨터 중에 IP 주소가 55.10.54.752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시면 라에 B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는 B에게 패킷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A에서 출발한 패킷이 B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 레이어란 수많은 네트워크 연결로 이루어지는 인터 네트워크 중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이 지금 얘랑 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각자의 네트워크들인데 라우터끼리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됐죠. 이것을 인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어딘가에 있는 목적지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어요. 그럴 때 IP 주소를 이용해서 길을 찾죠. 그리고 자신의 다음 라우터, 그러니까
마의 입장에서 다음 라우터인 바에게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이것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속하는 모듈입니다. 여기서 라우팅이랑 포워딩이라는 단어 있는데요. 아까 라우팅 그냥 뭐 궁금하시면 해보시라고 했는데 포워딩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언급 안 했으니까 무시하세요. 왼쪽에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번에는 수신 측이 아니라 라우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가 이제 보내는 컴퓨터에서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처음에 3기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앞에 목적지 IP 주소가 붙어서 나오죠. 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소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객체 지향에 더 익숙하신 분들은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소처나 객체나 둘 다 안에 변수가 있잖아요. 필드가 있잖아요. 그 변수 중에 하나에 데이터를 넣고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목적지 주소를 담는 이런 식인 거예요. 아무튼 저게 이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앞뒤에 111이랑 0000 같은 게 나오겠죠. 얘는 다시 1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신호가 돼서 나와요. 얘는 전선을 타고 넘어가서 인접한 라우터에 들어가고요. 라우터의 1계층 디코더를 통해 1차적으로 0과일로 해석이 되고요. 이것이 2계층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앞뒤에 플래그 11111과 0000이 없어져요. 얘는 3계층 디코더로 들어가서 이제 앞에 IP 주소는 이미 사용이 되고 데이터만 남죠. 얘는 다시 3계층 인코더로 들어가서 앞에 목적자 IP 주소가 붙고요. 그리고 얘는 또 2계층 인코더로 들어가서 다시 앞뒤에 플래그가 붙고요. 얘는 또 1계층 인코더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신호가 되어서 다음 순서인 라우터에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기술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까요? 운영체제의 커널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 끝났고요. 이제 4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송계층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하면서 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터가 서로와 통신할 수 있게 됐어요. 데이터를 받는 수신자는 전 세계의 컴퓨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가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전 세계 어딘가로부터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었겠죠. 이 컴퓨터에 코코아톡이랑 배달의 부족이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컴퓨터는 자기가 받은 세 개의 데이터들을 더 프로세스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무슨 프로세스에게 줘야 할지 컴퓨터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받고자 하는 프로세스들은 포트 번호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포트 번호란 하나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가져야 하는 정보값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컴퓨터의 코코아톡은 8081번 포트 번호를 가지고 배달의 부족은 9000번 포트 번호를 가졌다고 해볼게요. 한편 이제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목적지 컴퓨터의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에게 줄지를 자기가 미리 알고서 그 프로세스의 번호를 데이터 앞에다 붙여줘야 됩니다. 데이터 전송자는 이 목적지 프로세스의 포트 번호가 9000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건가요? 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잠깐 딴소리인데요. 검색창에 네이버.com 저렇게 입력을 하는 건요. 사실 뒤에 땡땡80이 생략된 거예요. 네, 해보시면 땡땡80 말고 땡땡81이나 82 써보면 접속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의 포트 번호도 알고 있는 셈이네요. 네, 아무튼 다시 수신자의 컴퓨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얘는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고 저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고 또 얘도 들어왔고 얘도 들어왔어요.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뜯어볼게요. 포트 번호가 8081번이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코코아톡한테 주면 되겠네요. 다음 메시지 뜯어볼게요. 포트 번호가 얘도 8081번이네요. 얘도 코코아톡에게 주면 되겠네요. 다음 메시지는 포트 번호가 9000번인 걸 보니까 배달의 부족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자기 프로세스를 잘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포트 번호라는 걸 사용해서 도착지 컴퓨터의 최종 도착지인 프로세스,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까지 데이터가 도달하게 하는 모듈입니다. 얘도 이제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살펴볼게요. 왼쪽에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 오른쪽은 받는 컴퓨터입니다. 최상위 계층이 4계층 인코더로 원본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얘는 앞에 목적지 프로세스에 포트 번호가 붙어서 나오고요. 얘는 3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3계층 인코더는 여기에 목적지 컴퓨터에 IP 주소를 붙여서 내보내고요. 얘는 이제 2계층 인코더로 들어갈 텐데요. 그냥 다리가 없으니까 합칠게요.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 신호가 돼서 전선으로 흐르겠죠? 얘도 또 도착지에 1, 2계층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이런 애로 나와요. 그러면 3계층 디코더를 통과해서 포트 번호까지 남게 되고요. 얘는 4계층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 포트 번호를 활용해서 특정 프로세스에게 전달이 되면은 저 상태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다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기술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까요? 네, 운영체제의 커널에 얘도 3계층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인데요.
왜 갑자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SI 네트워킹 모델은 그 구조가 총 7개의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OSI 7 레이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세션 레이어랑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왜 건너뛰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넘어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현대의 인터넷은 OSI 모델이 아니라 TCP/IP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TCP/IP 모델도 OSI 모델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모델인데요. 현대 인터넷이 TCP/IP 모델을 따르는 이유는 OSI 모델이 TCP/IP 모델과의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TCP/IP 모델을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TCP/IP 모델이고 이쪽은 OSI 7 레이어 모델입니다. 보시면 OSI 7 레이어의 5, 6, 7계층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뭉뚱그려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OSI에서 네트워크 레이어였는데 좀 인터넷 레이어가 됐네요. 그리고 1, 2계층이 하나로 뭉뚱그려졌네요. 근데 이거는 이쪽이 맞춰서 설명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TCP/IP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마 업데이트는 좀 예전에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보시면 오리지널 TCP의 설계는 이랬는데 TCP/IP 업데이트 설계는 이런 모양이에요. TCP/IP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오히려 이 1, 2계층과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이 아래 계층은 OSI 모델과 완전히 똑같아졌죠. 근데 여기는 그대로네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동만 뭉뚱그려서 TCP/IP 업데이트드 모델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TCP/IP 오리지널보다 TCP/IP 업데이트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다시 돌아올게요. 혹시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체제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4계층 전송계층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서 통신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TCP/IP 소켓 프로그래밍 또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소켓 프로그래밍만으로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만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인코더와 디코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든 자신만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도 다른 레이어들과 마찬가지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인 HTTP로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HTT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이언트와 서버 패러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백엔드 개발자분들이어서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HTTP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키워드가 익숙하시다면 이미 익숙한 거예요. 헤더, 바디, 리퀘스트,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 이런 거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지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번엔 데이터 전송 측이 서버 컴퓨터예요. 사실 데이터 전송 측은 클라이언트일 때도 있고 서버일 때도 있는데 이번 예시에서는 서버일 때로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수신 측은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할게요. 전송 측이 서버면 수신 측은 클라이언트겠죠. 전송 측이 클라이언트의 예시를 들었다면 수신 측이 서버가 됐겠지만 지금 그냥 이대로 할게요. 서버에서 뭐 해라는 데이터를 내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HTTP 인코더를 통과하면서 앞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붙는 겁니다. 사실 스테이터스 코드 말고도 되게 많은 게 붙죠. 근데 예시를 들자면 저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4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앞에 포트 번호가 붙어서 나오겠죠? 얘는 이제 1에서 3계층 인코더를 통과해서 또 아날로그 신호가 돼서 전선을 타고 흘러서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는 1에서 3계층 디코더가 있어서 이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얘는 4계층 디코더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깥의 데이터들은 제거되고 그 안쪽의 데이터가 꺼내지고 얘는 HTTP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컴퓨터는 항상 거의 대부분 우리의 범용 컴퓨터는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고 수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는 당연히 인코더와 디코더가 다 있겠죠. 여기까지 제 설명은 끝이고요. 이제 추가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MVC 패턴 익숙하실 거라 생각해요. MVC 패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 하나인데요. MVC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에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따르는 대표적인 예가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스템은 하나의 커다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SI 7 레이어 모델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인이라고 하고요. TCP UDP 발표를 하게 됐어요. 진행해 볼게요.
옥천은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일단 뭐 TCP, UDP만 하기에는 전송 대칭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잠깐 넣었는데 일단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 엔드 포인트 간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이거 한마디로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난감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줄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 이거 두 개를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신뢰성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순차적이고 안정적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전송 같은 경우 마이크를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어서 할게요. 전송 같은 경우에는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뭐 신뢰성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전송 같은 경우에는 그 언급 안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송은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래가지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전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사실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없다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면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판단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데이터의 순차 전송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전송 계층이 없으면 예를 들어 뭐 통신자가 1, 2, 3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 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 통신자가 의도한 데이터 전달이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흐름 문제가 있는데 흐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송수신자 간의 데이터 처리 속도 차이 때문이에요. 일단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을 텐데 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뭐 통신자가 있다고 해요. 통신자가 수신자한테 데이터를 보내요. 근데 데이터를 보내는 거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신자 쪽에서 뭐 웹서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쪽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더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뇌처럼 한계가 있어요. 데이터 저장량에. 그래가지고 그 한계를 넘을 시에 그 이후에 데이터가 송신이 된다면 그 데이터량을 초과해가지고 한계량을 초과해가지고 데이터가 누락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 컨제스션 문제라는 혼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뭐 통신자 쪽에서 계속 데이터를 보내도 뭐 네트워크 쪽에서 뭐 흐름을 타고 안 오니까 결국 뭐 데이터가 안 오고 통신이 뭐 제대로 안 되겠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고 뭐 예를 들어 뭐 헬로 나이스 때 노출하고 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데이터가 손실이 돼가지고 뭐 너를 뭐 지옥으로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함정수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인데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송 계층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CP라는 것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고 그 TCP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커넥션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커넥션 연결에 관해서 이따가 나중에 3웨이 핸드쉐이크 설명할 때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일단은 양방향 통신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데이터 순차 전송 보장, 플로 컨트롤, 컨제스션 컨트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고 TCP에서 그리고 오류 감지까지 할 수 있어요. 에러 디텍션을 해가지고 체크성 확인한 다음에 오류 감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바로 세그먼트라는 건데 그 IP 프로토콜의 패킷처럼 그 프로토콜 안에서 데이터가 처리되고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데이터의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그래서 뭐 TCP 위에 레이어가 있겠죠. 그쪽 단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TCP 프로토콜 안에서 이거를 자릅니다. 내부적으로 자른 다음에 TCP 헤더라는 걸 추가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TCP 헤더라는 걸 데이터에 추가를 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세그먼트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그 프로토콜 안에서 처리하고 이동하고 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TCP 헤더 설명해 드린다 했는데 지금 해드릴게요. TCP 헤더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그 강조를 했어요. 그 전송이라는 게 포트 번호로 뭐 전송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스 포드 중요하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시퀀스 넘버랑 억놀리지먼트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전송 계층의 순차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그 9비트의 플래그 빌드라고 해요. 이 같은 경우에는 TCP 연결을 제어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9개. 그래서 저는 여기 중에서 이 밑줄 친 부분 있죠.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
이건 SYN인데 이거 씬이라고 읽더라고요. 씬이라고 읽는데 이건 아까 전에 TCP가 커넥션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쓰는 플래그 비트고 잠시만요. 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전에 커넥션 연결할 때 쓰는 플래그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핀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을 연결했을 때 그 나중에는 또 끊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플래그 비트고 이 ACK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송하면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다시 전송해 줄 때 그 제어할 때 쓰는 플래그 비트예요. 나중에 그 이걸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TCP S3A 핸드쉐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TCP에 관해서 커넥션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커넥션을 수립하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저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예를 들었어요. 일단 그리고 이거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커넥션을 연결할 때 쓰는 플래그라고 했죠.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서 연결을 일단 신청을 할 때 먼저 씬에다가 비트를 1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패킷을 송신을 하고 이쪽에서 서버에서 받겠죠. 서버에서 받는다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뭐 데이터를 받으면 에크라는 걸로 데이터를 받았다는 걸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에크를 1로 설정하고 보냅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커넥션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통로를 연결해도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씬을 보내가지고 나도 너랑 통로를 연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씬과 알크 비트를 1로 설정해서 패킷을 송신합니다. 송신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받겠죠. 그럼 얘도 얘 서버도 지금 나랑 통로를 연결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통로를 연결한 다음에 알았다는 신호를 또 다시 보내요. 에크를 1로 설정해서요. 그래서 결국 상태가 그 혹시 그 윈도우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네스트 했을 때 그 이스태블리시드 리슨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만약에 커넥션 연결됐다면 이런 식으로 이스태블리시드라고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넥션 연결이 됐잖아요. 양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데이터 송수신을 해야겠죠. 데이터 송수신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클라이언트에서 패킷을 보내요. 뭐 아무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받은 곳에서 무조건 에크를 보냅니다. 잘 받았으면. 그리고 만약에 에크를 못 받았으면 아니 예를 들어 패킷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쪽에서 잠시 동안 기다리다가 클라이언트에서 잠시 동안 기다리다가 에크가 안 오네 하고 다시 패킷을 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통신을 이룩하고 있어요. TCP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전에 커넥션 연결했으면 끊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끊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일단은 데이터를 다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보낼 데이터가 없으니까 커넥션을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핀을 1로 설정하고 통신을 합니다. 서버 쪽으로. 그럼 서버 쪽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잘 받았다고 에크를 보내야 돼요. 1로 설정을 해서. 그래서 에크를 1로 설정한 다음에 다시 보냅니다.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아까 통로 연결할 때와 다르게 서버 쪽에서는 클라이언트로 보낼 데이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이상적으로 통신을 하면 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다 보냈다고 해서 서버 쪽에서 다 보냈을 경우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시간을 줍니다. 타임 웨이터는 상태로 대기한 다음에 시간을 둬서 서버 쪽에서 패킷을 계속 전달을 해요. 그리고 패킷을 모두 전달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B는 1로 설정을 해서 다시 패킷을 보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제 이 에크를 받았고 에크를 받았고 타임 웨이트 상태가 지나고 클로스드가 되고 얘가 핀 신호를 보낸 다음에 얘도 이제 알았다는 신호인 에크를 보내겠죠. 에크를 보내서 다시 에크를 받으면 이 서버도 이제 상태를 클로스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커넥션 연결하고 데이터 송신을 시작하고 그 커넥션을 끊는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됐어요. 설명이. 사실 뭐 TCP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뭐 좋은 점만 말했는데 TCP에도 문제점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전송의 신뢰성은 보장하지만 그 매번 커넥션을 뭐 3웨이 핸드쉐이크로 연결하기 때문에 시간 손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패킷을 조금만 손실해도 재전송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뭐 에크를 못 받으면 다시 재전송을 했잖아요. 어차피 재전송을 해야 되는데 뭐 아까처럼 뭐 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예를 들어 이게 사진인데요. 이게 원본 사진이고 이게 제가 그림판을 조금 손본 사진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솔직히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로 티가 안 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서비스에 따라서 불합리한 통신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UDP거든요. 그 UDP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TCP보다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전송 속도가 일반적으로는 빠른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커넥션을 TCP처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커넥션을 끄는 상태로 통신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단방향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TCP의 뭐 제어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컨제스천 컨트롤이나 그런 거 해주지 않고요 전혀. 그래서 체크썸에서 그냥 에러만 검출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진의 연속인 영상이니까 영상 스트리밍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해요. 사실 그 UDP에 설명할 부분이 얼마 없어가지고 뭐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아까 전에 TCP에서는 세그먼트가 그 안에서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UDP에서는 유저 데이터그램이 동작을 해요. 아까처럼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데이터가 내려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UDP 헤더를 추가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유저 데이터그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TCP하고 차이점은 TCP 쪽에서는 데이터를 쪼갰잖아요. 아까 컷 해가지고. 근데 UDP 쪽에서는 쪼개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저 데이터그램 가지고 구현하실 때는 직접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쪼개주셔야 돼요. 그리고 UDP 헤더 아까 설명 안 했잖아요. 지금 설명할게요. UDP 헤더 같은 경우에는 TCP 헤더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송을 위해서 포트 번호 필요하니까 포트 번호 있고 아까 전에 에러 검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크성 16비트도 있고요. 이게 UDP에 전부라서 좀 간단하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커넥션 없으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이 서버는 그냥 UDP 관련해서 소켓 열어두고 있고 그 UDP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데서 그냥 무조건 보내고 얘는 그냥 받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류 검출 같은 게 잘 없다 보니까 뭐 데이터가 잘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 이게 다 끝이거든요. TCP UDP 끝. 그리고 제가 이거 TCP UDP 발표하면서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좀 적어놨어요. 두 개인데 그 TCP UDP의 특성을 이런 걸 TCP UDP를 공부하는 이유는 특성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것이고 또 TCP UDP의 헤더 아까 헤더 있었잖아요. 그걸 대해서 파악하고 성능 개선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면서 끝입니다. 이거는 레퍼런스 제가 참조한 문헌이고요. 이상이고 발표는 끝났고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해도 돼요? 네. 아까 전송하는 웨스트 가운데 화살표 딱 있고 그 그림판 손맛단 그 그림 우리만 안 보이는 거지? 아 보여요? 이거 말씀하시죠? 네, 전 제가 눈에 지금 이상한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희나면인 거 맞죠? 네, 희나면 거 맞고 여기다 제가 그림판으로 조금 찍어놨거든요. 진짜 내가 이상한 거 아니었죠? 아 사실 원래 하늘 오면 같은 거 했었는데 저작권 그런 거 보여가지고 저작권. 식사를 하러 밖에 나와보니 편의점과 식당이 있어요. 편의점에서는 진열된 음식을 사서 그대로 먹거나 온수 또는 전자레인지로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죠. 반면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주방에서 그때그때 요리가 되어 나와요. 먹는 음식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업소에서 매번 음식을 조리해주는 거겠죠. 정적, 스태틱 웹과 동적, 다이나믹 웹을 이 둘에 각각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정적 웹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언제 접속해도 같은 리소스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말해요. 이전에 이 영상에서 어떻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렸죠. 정적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버는 마치 진열대에 놓인 상품처럼 이미 프로그래머가 작성해 놓은 이 파일들을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전달해줘요. 브라우저가 읽을 줄 아는 코드들은 이것들이거든요. 그럼 들어갈 때마다 매번 같은 화면이 보이는 게 정적 웹이겠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페이지도 있고 랜덤 함수로 매번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요즘은 아예 서버에 직접 추가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온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기능들이죠.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도 자바스크립트로 쓰인 레시피를 보고 라면을 끓여 먹듯 스스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정적 웹의 기준은 접속할 때마다 받게 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들, 그리고 동봉된 이미지 등의 파일들이 같은 거예요. 좀 더 정확히는 서버에서 매번 이걸 가공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작성해서 갖다 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게 하냐는 거죠. 접속 시마다 내용이 변할 필요가 없는 사이트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소개 페이지라던가 댓글 기능이 없는 블로그 페이지 등에 사용될 수 있겠죠. 한편 사용자들이 글을 올린 게시판은 어떨까요? 글 10개가 있는 게시판이 HTML 파일로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글을 하나 더 올리면 그때마다 개발자가 글이 11개 있는 페이지를 새로 코딩해서 갖다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물며 끊임없이 정보들이 올라오는 SNS 웹페이지 같은 곳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사이트는 편의점이 아닌 식당으로 만들어서 서버가 그때그때 요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교해보죠. 이 영상에서 만들었던 계산기가 정적 웹의 한 예예요. 개발자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자에게 보여질 모습, 최종본으로 코딩해서 서버에 올려놓는 거죠. 그럼 동적 웹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금은 더 고급스러운 방식이 많이 쓰이지만 그런 프레임워크들은 이후에 다루고, 오늘은 입문자분들이 코드를 이해하기 쉬운 담백한 PHP 페이지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PHP 문서예요. HTML이랑 비슷하긴 한데 좀 낯선 형태의 코드들이 곳곳에 보이죠? 아파치 HTTPD라는 내 컴퓨터를 서버로 만들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게 이 코드로 요리를 시켜보죠. 브라우저로 접속해보니 이런 결과가 뜨네요. 브라우저가 뭘 받아온 건지 소스를 한번 볼까요? 자, 둘을 비교해봅시다. 대략 감이 오죠? 여기에서 지정되고 값이 입력된 변수들이 이 HTML 코드 안에 배치돼서 값을 표시하거나 배열의 값이 드는 만큼 특정 요소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서버는 유저가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레시피로 요일해서 이 결과를 내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할 거면 동적 웹을 만드는 의미가 없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읽어서 접속할 때마다 최신 정보들을 보여주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한 커뮤니티에 새로 가입한 회원들이 인사말을 남기는 방명록을 코딩한 거예요.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전에 배웠던 트라이 캐치문 안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고 게스트 북이란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들을 넣었어요. 그 결과들이 이 리스트라는 변수로 전달돼서 이 부분의 테이블의 행들로 나타날 거예요. 서버를 돌려서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방명록이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내용을 입력하면 새로 고침할 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 코드만 작성해 놓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언제든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된 방명록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야, 동적 웹이 짱짱맨이네요. 앞으로 사이트 만들 땐 기왕 시간 좀 들이더라도 다이나믹한 걸로 만드는 게 좋겠는걸요. 모든
모든 종류의 사이트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블로그의 경우 오히려 동적이었던 방식에서 정적으로 많이들 넘어가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네이버 같은 포털이나 이글루 같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작성자, 제목, 내용, 작성일, 댓글 등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되고 이걸 접속 시마다 페이지로 가공해서 보여주는 형식의 동적 블로그들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일단 글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거니까 따로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블로그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하더라도 고작 같은 글 보여주느라 매번 서버가 일을 하도록 코딩하고 관리하는 것도 일인 거죠. 차라리 그 글을 하나하나 HTML 파일 단위로 잡지처럼 진열해 놓는 게 훨씬 운영하기 편할 거예요. 보관도 그냥 그것들을 복사해다 어디 저장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개발자들은 지킬이나 휴고 같은 정적 웹 생성 툴로 블로그를 많이들 만들어요. 특정 형식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 그걸 HTML, CS 등등의 파일로 출력해내고 그 프로젝트를 깃허브나 넬리파이 같은 곳에 올리면 자동으로 진열돼서 블로그 페이지들로 보여지는 거죠. 개발자분들의 블로그들을 보면 주소가 github.io로 끝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정적 블로그들이에요. 지킬로 블로그를 작성해서 깃허브에 게시하는 건 비용도 들지 않고 배우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내용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하면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의 웹 관련 영상들에서는 동적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잘못된 설명들 있으면 댓글로 지적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워하세요. 프로듀싱 일을 하는 A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계약건마다 현지로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매번 많고 복잡한 장비들을 새 현장으로 옮겨서 조립하고 설치하는 일에 신물이 나 있어요. 내일 다시 이동이네. 이것들을 언제 다 가서 또 설치하냐. 어마씨! 뭐야 너는? 전 보커예요. 제가 아저씨의 불편을 해결해드리죠. 저기 일단 좀 다른 쪽으로 비켜줄래? 장비들 물 떨어지잖아 지금. 보커라고 했나? 그렇게 물이나 흘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내 불편을 해결한다는 거니? 먼저 아저씨의 장비들을 설치된 그 상태로 혁통! 이렇게 사본드로 박제할 거예요. 하나하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조립된 모습까지 혁통! 문서를 저장한 듯 복원할 수 있죠. 뭔 생선이 별걸 다 할 줄 아네. 그럼 그 박제된 사본을 새 작업실에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동해볼까요? 잠깐, 그 저장한 사본들을 안 가져왔잖아. 괜찮아요. 보커 허브라는 공간에 업로드 해뒀거든요. 클라우드를 쓰는 것처럼 어디서든 내려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대박인데? 근데 지금 설치도 고민이야. 여기선 나랑 다른 작업을 하는 B씨도 이 작업실에 같이 쓰거든. 물건은 두는 것도 겹치고 전선도 꼬이고 하는데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설치하고 작업하는 게 매번 골치 아파. 문제 없어요. 두 분 각자만의 분리된 작업 공간을 만들면 되니까요. 이 좁은 데서 그게 가능해? 물론이죠. 바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복곤이잖아. 복어 정자주머니. 곤테이너란 거예요. 저희 보커들은 항상 장비들을 이 곤테이너라는 공간에 설치하죠.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도 이렇게 곤테이너로 분리되고 필요에 따라 연결된 독립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야, 그럼 내 장비들 그렇다 치고 그것들 위에 좀 떠있지 말라니까. 물 뚝뚝 흘리면서. 걱정 마세요. 한번 저장된 장비들은 얼마든 이렇게 새로 불러낼 수 있으니까요. 기똥차네. 그럼 이제 너 보커만 있으면 보커 허브에 한번 업로드한 장비들을 내가 지정한 형태로 어디든 설치할 수 있고, 장비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칠 필요 없이 그냥 새로 복원해낼 수 있는 데다 같은 곳에 다른 비품들과 서로 방해하지 않는 해당 작업만의 업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마치 프로그래밍 세계에 도커가 현실 세계로 나온 느낌인걸? 여러분이 노트북을 하나 새로 사면 학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려고 해도 노트북에 이것저것 설치를 해야 되죠. 크롬 깔고, 알집 다운받고, 파워포인트 깔고, 폰트도 다운받고. 좀 잘하려면 포토샵도 깔아줄 줄 알아야죠. 서버를 돌리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건 훨씬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에요. 언어,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자동 배포 툴 등등 여러 가지를 버전 신경 써서 다운받은 다음 서로 잘 맞물려 동작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설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더 성능 좋은 서버로 옮겨가거나 늘어난 접속량을 처리하기 위해 서버를 여러 추가해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들도 똑같이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같은 사람이 하는 거면 좀 번거롭고 끝나는데, 지금은 퇴직하고 없는 개발자가 오래전에 구축해놓은 복잡한 데다가 구식이라 매뉴얼도 잘 없는 환경이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 어딘가가 잘못돼서 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 멘붕 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같은 서버에 여러 서비스를 돌리는 경우 각각이 다른 실행 환경에서 동작해야 할 때 일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기존 사이트를 자바 7에서 돌리고 있었는데 새 서비스는 또 자바 8에서 동작하는 거면 또 이것저것 맞추고 신경 써
써줘야 되는 거죠. 도커는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줘요. 먼저 각 요소들이 설치된 모습을 이미지란 형태로 박제해서 저장해요. 각 제품마다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죠. 기수로 저장된 내용들이 깃허브에 올려지는 것처럼 이 도커 이미지들은 도커 헙이란 곳에 업로드돼서 공유되고 다운받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된 항목들이 함께 연결돼서 동작하도록 설정된 상태를 명령어 텍스트나 문서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요. 마치 이것들을 설치하는 과정을 어디서든 컴퓨터가 자동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녹화해둔다는 느낌으로요. 그러니까 이 문서만 잘 보관해두면 이 요소들이 언제 어디서든 미리 지정된 서비스에 필요한 설정대로 도커 헙으로부터 다운받아져서 설치될 수 있겠죠. 도커는 이것들을 컴퓨터에 바로 설치하지 않아요. 각각을 컨테이너라 불리는 독립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복원하죠. 때문에 아까 말했던 케이스처럼 서로 다른 버전의 자바를 돌리는 서비스들도 각각의 컨테이너 안에서 서로 방해받는 일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버추얼박스 같은 가상 머신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도커는 가상 컴퓨팅하고는 또 다른 구조예요. 가상 컴퓨팅은 한 물리적 컴퓨터 안에 각각 OS를 돌리는 가상 컴퓨터들이 물리적 자원을 분할해서 쓰기 때문에 성능에 한계가 생기게 되는데요. 도커는 OS 단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실행 환경만 독립적으로 돌리는 거라서 컴퓨터에 직접 요소들을 설치한 거랑 별 차이 없는 성능을 낼 수 있고 가상 컴퓨팅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게 각각을 설치하고 실행하고 켜고 끄고 연도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버에 뭐가 잘못돼서 고쳐야 하거나 일부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거나 할 때는 일일이 요소들을 정지하고 지우거나 새로 깔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컨테이너들을 통째로 교체해서 새로 실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서버를 관리하고 서비스들을 배포하는 일이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쉬워진 거죠. 알겠나요? 이제는 도커 없이 IT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게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곳에 도커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사실 도커는 어느 정도 서버를 다루고 서비스들도 배포해 본 다음 쓰게 되는 거라 이 주제는 좀 나중에 다루려고 했는데 많은 입문자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요즘은 그냥 개발 환경도 도커로 실행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처음 개발을 배우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봤어요. 도커 사용법을 알려주는 책이나 글, 영상들을 온 오프라인에서 풍성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공부하시고 또 연습도 해보시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 서비스를 운영해보든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잘못되거나 미흡한 설명은 댓글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젤귀 함수가 뭐냐고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안데스산의 한 목장에 알파카의 개량종인 얄파카들이 살았어요. 어느 날 새끼 얄파카가 어미에게 물었죠. 엄마, 젤귀 함수가 뭐예요? 젤귀 함수. 엄마가 옛날 이야기로 알려줄게. 알래스카에 두 미국인 친구가 살았어요. 아니 저 변종 낙타 새끼가 장소로 골라도 이봐 조지, 자네 젤귀 함수란 게 뭔지 아나? 존슨, 자네가 리커시브 펑션을 궁금해할 줄이야. 대학 랩실에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두 컴퓨터 공학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선배, 이 과목 죄송하죠? 젤귀 함수란 게 어떤 건지 기억해요? 네 귀 함수가 뭐냐고? 아이씨, 됐어요. 내가 찾아고 말지. 촉통! 제가 알려드리죠. 뭔가 익숙한 상황인데 전 고양이과 맹수인 젤귀여예요. 제가 이 젤귀를 끝내려왔죠. 네 귀를 끝내려왔다고? 재밌어요, 선배? 젤귀 함수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말해요. 종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불러내면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알겠나요? 미친 학교가 외래종 산짐승이 들어와서 책에 쓰인 거 똑같이 읽고 가버리네. 창문 닫아놓을게요. 라고 말했다네. 라고 말했단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인셉션 같죠? 이걸 코드로 표현하면 대략 이런 형태일 거예요. 함수와 인자로 질문을 받으면 이야기를 하나 펼쳐서 그 이야기 속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를 다시 호출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펼치고 그러다 답이 나오면 그걸 반환하는 거죠. 한 배열의 총합을 구하는 함수를 짜볼까요? 이처럼 배열의 길이가 0이 될 때까지 값을 하나씩 뽑아서 축적된 합과 함께 나머지를 계속 인자로 넘겨주는 젤귀 함수를 짤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를 계속 인자로 넘겨주는 젤귀 함수를 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반복문으로도 짤 수 있잖아요. 이렇게 for를 돌리는 게 짜는 것도 읽는 것도 머리가 덜 아프지 않겠어요? 맞아요. 젤귀 함수로 짜여진 코드들은 for문이나 while문 등의 반복문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운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어떨까요? 자바스크립트 배열 안에 있는 숫자의 총합을 구해야 해요. 이 배열에는 요소로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배열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모두 숫자로 되어 있다면 for를 판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배열이 끼었을 경우에는 for문은 겹으로 작성해줘야 해요. 배열 안에 또 배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몇 단계로 내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for문을 겹겹으로 사용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수가 없겠죠. 물론 위치를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짤 수는 있지만 코드가 복잡해지고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재귀 함수가 출동하면 어떨까요? 배열의 요소와 숫자면 그대로 더하고 배열이라면 재귀로 똑같이 파고들도록 하면 훨씬 간결하고 기똥찬 코드가 되겠죠. 이처럼 재귀 함수를 작성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는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방금 문제처럼 여러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문제들도 있고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게 되는 각종 정렬 알고리즘들도 있죠. 재귀 함수를 머릿속으로 돌리는 일이 입문자분들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지만 이 재귀적 사고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전보다 다양한 문제들을 수월히 풀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재귀 함수에는 성능 문제가 따를 수 있어요. 아까 세 번째 이야기에서 재귀어가 나와주지 않고 이야기가 5개, 10개, 20개가 넘게 이어졌다면 제가 뇌에 부하가 걸려서 토했겠죠. 재귀 함수는 호출될 때마다 메모리에 스택에 쌓이게 돼요. 한계치 이상으로 호출돼서 스택이 넘쳐버리면 메모리 부족으로 에러가 발생하겠죠. 속도면에 있어서도 재귀 함수는 점프가 잦아서 반복문에 비해 시간을 더 소모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언어들에서 꼬리 재귀 최적화라는 기능을 제공해요. 재귀 함수를 컴퓨터가 재해석해서 선형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거죠. 그럼 아무리 반복이 많이 일어나도 스택이 넘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재귀 함수를 코드에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언어가 꼬리 재귀 최적화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함수가 꼬리 재귀가 되려면 리턴하는 값이 함수 그 자체만 호출하는 형태여야 하죠. 이런 코드들은 꼬리 재귀가 되지 않아요. 보통 재귀 함수를 배울 때 하노이의 탑게임을 예제로 접했을 거예요. 사실 예시란 게 그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건데 하노이의 탑은 그 예제 자체도 생소하고 특히 이를 푸는 방식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그 예제를 풀어보면서도 왜 여기 재귀가 쓰이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머리만 아팠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 규칙은 간단하죠. 세 기둥 중 하나에 꽂힌 특정 개수의 원반을 지정된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길 수 있고 큰 원반을 보다 작은 원반 위에 얹을 수가 없어요. 자, 왼쪽 기둥에서 가운데 기둥으로 원반들을 옮긴다고 생각해보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가장 큰 원반이 목적지의 맨 아래 놓여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나머지 원반들이 순서대로 오른쪽 기둥에 놓여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이 원반을 이리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원반들을 이리로 옮기려면 또 뭐가 전제되어야 하죠? 이 원반은 없다고 생각합시다. 역시 제일 아래 원반이 목적지에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그 위에 원반들이 가운데에 순서대로 쌓여야 이걸 오른쪽 옮길 수 있겠죠. 그럼 역시 이 원반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원반들이 가운데로 가려면 어떻게 하죠? 네, 위에 두 원반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나서야 이걸 가운데로 옮길 수 있는 거죠. 패턴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둘을 오른쪽으로 옮기려면 위에 걸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아래 걸 목적지로, 그리고 마지막을 그 위에 놓으면 되겠죠. 점진적인 양상이 보이시죠?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원반이 몇 개가 있든 간에 어차피 더 큰 거 위에는 뭐든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려는 것 아래로는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를 이쪽에 놓은 다음에는 2개를 저쪽에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3개를 이쪽에, 그 다음은 4개를 저쪽에, 마지막으로 5개를 이쪽에 쌓을 수 있겠죠. 하노이의 탑은 결국 이 원리예요. n개의 원반을 특정 기둥으로 옮기려면 맨 아래를 제외한 원반들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고 맨 아래 원반을 목적지 기둥으로 옮기고 다른 기둥에 옮겼던 원반들을 그 위에 얹는 거죠. 추가로 진행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속 가운데 오른쪽 왔다 갔다 하죠. 원반 총 개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시작할 때 맨 위 원반을 목표 기둥에 놓을 것인가 혹은 다른 기둥에 놓을 것인가가 결정돼요. 이게 하노이의 탑을 재귀 함수로 수행하는 코드예요. 인자로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나머지 기둥의 번호를 받아요. 스스로를 호출하는 코드가 2번 있고 그 사이에 원반을 어디에서 어디로 한 번 옮길지를 출력하죠. 첫 번째 호출에서는 받아온 원반 개수보다 하나 적은 원반들을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재귀적으로 이동시켜요. 그 다음에는 맨 아래 원반을 목적지로 이동시키고 마지막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던 원반들을 그 위에 얹는 거죠. 돌려보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아까 말했듯 홀짝에 따라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인자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출력되는 지시대로 원반들을 옮겨볼까요? 짜짜르짜 짜짜짜짜짜차차차 말했듯이 첫 번째 재귀를 돌면서 맨 아래를 제외한 원반들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나서 맨 아래 원반을 목적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귀에서 나머지를 그 위 목적지에 올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자세히 보시면 각 재귀의 맨 마지막 단계에는 그 개수만큼의 원반들이 순서대로 쌓여있는 게 보일 거고요. 이제 왜 하노이의 탑게임에 재귀 함수가 사용되는지 알겠나요? 머릿속에 당장 시원하게 그려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은 잡히죠. 직접 손으로 그려 실행해보면서 이 설명도 한두 번 더 돌려보다 보면 개념도 뚜렷하게 잡히고 재귀 함수의 강력함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귀 함수는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앞으로 개발을 배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미흡하거나 잘못된 설명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모두들 즐거워하세요.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스레드 발표를 맡은 코다입니다. 프로세스와 스레드 비교는 면접 단골 질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면접에서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테코톡을 듣고 있는 크루들은 모두 다 잘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랑 스레드랑 뭔가 실행되는 무언가인 것 같은데 또 동시에 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얼핏 CPU는 한순간에 한 가지 일만 처리한다고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이러한 면접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용어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단어들을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기인데요.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듯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수많은 멀티, 프로세스, 스레드, 코어 등등등이 많이 나오고요. 또 동시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평소에 이해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따라서 사실 프로세스와 스레드 개념 자체는 분명하고 간단한데 위 용어들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가져와 이 주제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하면서 실행 단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때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한 CPU 코어에 한순간에 한 개씩 적재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행 단위가 프로세스일 때도 있을 거고요. 스레드일 때도 있겠죠. 두 번째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단 하나의 스레드만 가지고 있는 단일 스레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프로세스랑 스레드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동시에 동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한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처리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목차예요. 프로세스 스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레드 어떻게 다르고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단어 개념인 멀티코어를 소개를 하고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TMI로 설명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예요. 그래서 이제 피자를 먹으러 피자집에 갔습니다. 가서 피자를 시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자가 나왔다고 하면서 피자 레시피가 적힌 종이를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피자일 수가 없습니다. 피자를 먹고 싶어서 피자집에 갔으면 레시피가 적힌 종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피자를 주기를 당연히 기대하겠죠. 여기서 이 레시피가 저희가 열심히 구현하고 있는 코드 파일입니다. 이걸 있어 보이는 단어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는 실행시키기 전에는 그저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 파일일 뿐이에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이 레시피가 피자가 되는 것처럼 실행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총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재료들이 메모리에 올라가야 해요. 그 메모리에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들로 나눠져 있죠. 실행 명령을 포함하는 코드 영역, 스태틱이나 글로벌 변수를 담는 데이터 영역, 동적 메모리를 위한 힙 영역,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반환값 등등의 일시적인 데이터를 담는 스택 영역이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요. 두 번째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PCB 블럭이 프로세스 생성 시 함께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프로세스 상태 중에 뭐 준비 상태나 대기 상태의 Q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포인터,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를 담는 프로세스 스테이트, 고유 번호를 담는 PID, 그리고 다음 명령어를 가리키는 프로그램 카운터 등등이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가까이서 들여다보기 전에 좀 멀리서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제가 코딩을 할 때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죠. 일단 저는 유튜브에서 이 노래 뭐지라는 팝송 플레이리스트를 틉니다. 오늘 TMI가 좀 많네요. 어쨌든 이 다음에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인텔리제이를 켜요. 중요한 공지나 질문, DM이 올 수 있으니까 슬랙도 켜둡니다. 그리고 개발 필수템인 구글링을 위한 크롬을 켜고 그냥 꺼놓으면 허전하니까 카카오톡도 켜놔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원래 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 CPU를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는 실행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노래를 듣다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인텔리제이를 키면 노래가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을 하기 위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시분할로, 즉 짧은 텀을 반복하면서 전환해서 실행을 시키도록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 동시에 실행을 하고 싶은 프로세스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이 짧은 텀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프로세스 1이 실행 상태에 있고 CPU에 적재가 되어 있죠. 이제 프로세스 2는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2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1이 먼저 준비 상태로 내려가고 2가 CPU에 적재가 되고 다시 1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가 준비 상태로 내려가고 1이 CPU에 올라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컨텍스트 스위칭입니다. 지금 단 두 개의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을 보았는데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게 경량화된 프로세스 버전인 스레드입니다. 왜 스레드가 경량화된 프로세스냐 하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다수의 스레드가 있을 때 공유되는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면 이전에 소개했던 프로세스의 메모리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스레드는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공통된 자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각 스레드는 스택 부분만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되게 효율적이에요. 공유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때 캐칭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모조리 다 빼고 다시 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의실 내 건대를 사용해서 예약을 하고 회의실을 사용을 하죠. 회의실을 사용을 할 때 개인 노트북을 공용 모니터 연결을 하고 스피커도 사용하고 리모컨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예약한 팀이 들어오는데 이전에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용할 자원인 TV와 스피커 리모컨을 모조리 챙겨서 나가버린 거죠. 다음 팀은 그거를 다시 다 챙겨서 들어와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레드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공용으로 사용할 것들은 두고 개인 노트북만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훨씬 간단하고 부담이 적은 과정이겠죠? 그럼 이제 멀티 프로세스랑 멀티 스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드 이 두 가지 개념이 모두 처리 방식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단순히 여러 프로그램을 띄워놓은 것을 멀티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멀티 스레드라는 개념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한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사용자가 로그인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한 프로세스는 매번 하나의 로그인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를 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때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와 별개의 메모리 영역을 확보하게 되죠. 반면 스레드는 한 프로세스 내에서 구분이 지어진 실행 단위예요. 발표 초반에 실행 단위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죠. 이때 이 단위가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스레드일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만약에 프로세스가 다수의 스레드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단일 스레드 하나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실행 단위는 프로세스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해당 프로세스에 하나밖에 없는 스레드가 실행 단위가 되는 겁니다. 네. 프로세스 내에서 분리해서 여러 스레드로 나뉘어서 실행 단위가 나뉘어지면 그게 멀티 스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리제이를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코드를 수정하는 동시에 인텔리제이 추천 코드 보여줘야 하죠. 안 보여주면 힘드니까. 테스트도 돌리는 동시에 또 코드를 수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작업의 단위가 나뉘어질 때가 많아요. 이때 각각의 스레드가 그 작업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아요. 프로세스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IPC를 통해서 통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업을 두 명이 두 개의 다른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다가 논의할 일이 생기면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이 소모적이고 메모리를 더 차지하겠죠. 컨테스트 스위칭 비용도 비싸요. 하지만 개별 독립적이기 때문에 동기화 작업에 신경을 덜 써도 됩니다. 반면 스레드는 공유 자원이 많으므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동기화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공유된 자원으로 메모리가 효율적이고 통신 비용도 절감되죠. 두 명이 한 회의실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할 일이 생기면 그냥 말만 걸면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컨테스트 스위칭 비용도 적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멀티 프로세스보다 멀티 스레드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왜 멀티 프로세스를 이용할까요? 실생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다가 이런 오류 화면을 만난 적이 한 번쯤 다들 있으시죠? 여러 개의 탭에 중요한 정보들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다가 이런 오류 화면을 만나면 혹시 잘못될까봐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제발 3번쯤 외치면 창 전체가 꺼져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테커톡 PPT를 만들 때 그랬어요. 이게 2번째 만든 PPT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멀티 스레드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스레드, 그러니까 한 탭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이 가죠. 반면 구글 크롬은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멀티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멀티 탭 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또 헷갈릴 수 있는 개념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코어라는 건데요. 멀티코어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멀티코어가 아니면 그럼 멀티 프로세스를 할 수 없느냐, 멀티 스레드가 안 되느냐 등등의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멀티코어가 이름도 비슷하고 비슷하게 무언가를 동시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멀티코어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해요. 앞서 소개한 멀티 프로세스랑 멀티 스레드는 처리 방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분야에 가깝고 멀티 코어는 조금 더 하드웨어의 측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멀티코어와 관련된 키워드는 동시성과 병렬 처리예요. 여기 싱글 코어를 가진 CPU가 실행 단위를 처리할 때는 동시에 여러 가지가 진행되기 위해서 빠른 텀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행이 된다고 소개했었죠. 그 개념이 동시성입니다. 이렇게 여러 실행 단위를 번갈아 실행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배다리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사실 이 배다리는 여러 슬라이드를 연결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라고 하면 안 믿으시겠죠? 네, 사실 애니메이션이 맞아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과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처럼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를 이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시성은 이렇게 짧은 순간에 CPU의 시간을 분할해서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멀티코어는 병렬 처리, 즉 물리적으로 여러 코어를 사용해서 다수의 실행 단위를 한순간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2개의 코어에서 각각 실행 단위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병렬 처리입니다. 다수의 프로세서로 여러 가지 일을 각 코어에서 진행하는 것. 네,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 번외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배포 미션을 하면서 리눅스에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동일하게 봅니다. 라고 한 부분이 있었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리눅스는 아예 스레드가 없다는 건지, 스레드를 만들면 그냥 그게 프로세스가 된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 문장을 조금 고쳐보려고 합니다. 리눅스 커널에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동일하게 봅니다. 라고 고쳐보려고 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지만 스레드는 사용자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로 나뉘어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각 스레드를 담당하는 레벨이 하나는 사용자 레벨이고 하나는 커널 레벨입니다. 이때 이 사용자 레벨에서 생성된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 간의 어떤 연관 관계가 존재하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다대 1, 1대1, 다대 다 등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눅스는 1대1 모델이에요. 하나의 사용자 스레드당 커널 스레드가 하나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 커널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스레드가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는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프로세스, 각각 다른 메모리를 가진 것과 조금 다르게 메모리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라고 구분해서 부르죠. 제가 이전에 각각의 프로세스는 PID, 즉 프로세스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리눅스에서는 스레드가 각각 다른 PID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한 프로세스의 생성된 스레드는 모두 같은 PID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TGID라고 스레드 그룹 ID라는 게 있고 TID, 스레드 ID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레벨에서 보면 사용자 레벨 입장에서 보면 이 스레드 그룹 ID가 PID로 보여지고 커널 입장에서 보면 TID가 PID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점을 다르게 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 입장에서는 각각이 다른 프로세스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무언가죠. 스레드는 한 프로세스 내에서 나뉘어진 하나 이상의 실행 단위입니다.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작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는데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레드가 있죠.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실행 단위는 10분할로 CPU를 점유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합니다. 멀티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만 스레드는 자원을 공유하죠. 그것에 따른 장단점이 각각 있어요. 멀티코어는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실행 단위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동영상을 끄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물론 이해합니다. 예, 말부터 굉장히 위협적이죠. 데이터베이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요? 엑셀이죠? 예, 엑셀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구조화된 데이터인데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우선 U2의 With와 Without You 정말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을 뿐 무언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대신에 이 엑셀에 정리되어 있는 이 정보들은 예를 들면 곡명은 탈출이고 탈출이란 곡은 4분 35초의 재생 시간을 갖고요. 아티스트는 조동익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7월 3일이라고 하는 곡은 2분 18초 동안 재생이 되고 장필순 그리고 사랑의 서약이라고 하는 앨범에 담겨 있는 곡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했을 때의 좋은 점은 뭔가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아티스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필터를 이용해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자, 이 아티스트 밑에 있는 이 각각의 이 데이터들의 이 알파벳상에서의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정렬을 해주는 거죠. 내림차순을 정렬하면 맥시밀리언 해커라고 하는 가수가 제일 밑으로 가고 조동익이 제일 위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이 탭을 클릭하고 제가 여기다가 바다라고 하면 자 여기 앨범 컬럼 밑에 있는 데이터 중에 바다라고 하는 정보만을 검색할 수가 있는 거죠. 공명에 있는 바다는 배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성격을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의 장점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엑셀도 구조화된 데이터고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려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냥 다큐멘터리 본다고 치고 느긋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 클라이언트입니다.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웹인데 여러분들 웹 서버가 있고 웹 브라우저가 있어서 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가져오죠. 대표적인 웹 브라우저는 크롬,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같은 것들이 바로 웹 브라우저죠. 바로 그런 웹 브라우저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테이블 중에 favorite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은 엑셀로 치면 파일 하나, 엑셀 파일 하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더블 클릭해 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엑셀이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위쪽에 제목, 탈출, 7월 3일, 아니요,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고요. 아티스트 밑에는 역시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길이는 이렇게 길이가 있고 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가요? 엑셀이랑 똑같죠? 엑셀과 마찬가지로 이 열에는 요 데이터의 종류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행에는 그 데이터 셋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탈출은 조동익의 노래고 바다라는 앨범에 4분 35초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가 하나의 그룹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는 각각의 데이터들의 성격을 정의하는 거죠. 엑셀이랑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엑셀과는 좀 다른 점은 쿼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엑셀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쿼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일단 끄고요. 자,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이나 현재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지금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구동한 것 뿐이에요. 자, 우선 select 자, from favorite 자, favorite는 뭐였죠? 아까 제가 만들었던 테이블, 즉 표의 이름이 favorite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엑셀로 치면 엑셀 파일명에 해당되는 거고요. select는 뭐냐면 요 favorite이라고 하는 테이블, 저 표 안에 있는 정보들을 열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run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럼 밑에 보시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favorite이라고 하는 테이블, 저 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중에서 아티스트랑 길이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티스트 길이라고 하고 run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select와 from 사이에 있는 아티스트와 길이에 해당되는 컬럼 값들만을 가져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정보 중에 딱 두 개만 가져오고 싶으면 li, mit 요거는 정보의 그 양을 제한하는 건데요. 2라고 적어주고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정보만이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만약에 길이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order by 길이 라고 하고 요거를 run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2분 18초, 3분 55초, 4분 22초, 4분 35초 이렇게 길이의 순서에 따라서 정렬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insert into 그리고 favorite 테이블명을 지정하는 거죠. insert는 뭔가 추가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favorite이라고 하는 저 표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values 그리고 순서대로 제가 데이터를 적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순서대로 저는 입력할 거예요. 자, 제목 부분에다가 꿈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는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 자, 길이는 4분 47초. 그리고 앨범은 The Dreams 라고 하고 이걸 실행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로우가 하나 추가됐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아까 그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그 테이블을 favorite 해서 실행해 보면 자, 조용필의 꿈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명령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하는 것도 있으니까 수정하는 것도 있고 지우는 것도 있겠죠. 요 각각의 구체적인 이 명령어, 다시 말해서 쿼리라고 불러요. 이 쿼리의 사용법은 또 다른 시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쿼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회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물론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심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엑셀을 쓰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줄 수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 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제가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이 활동을 처음 기획할 때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저희 직장 동료들을 회의실에 제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아놓고서 프로그래밍 강의를 했어요. 그때 했던 강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사내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사내 인트라넷 있잖아요. 그 웹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 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내에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을 보통 여러 파트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개발자에게 요청을 하면 개발자는 그분들이 보셨던 요런 활동들을 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뭐 정말 좀 큰 규모라고 하면 한 달씩이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개발해야지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계시다면 굳이 개발자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 입맛대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리포팅, 보고서를 자주 쓰는 부서나 아니면 이 사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한 이 경영자들이라면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꼭 도전해 보기를 권유합니다.